자, 23차 시 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 단체 중에서 제일 큰 단체인 신간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예고를 했었었죠. 굉장히 중요한 단체니까 잘 보세요. 신간회가 창립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걸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민족운동의 흐름이 두 가지로 흐름이 나뉘죠. 하나는 민족주의 운동, 그리고 하나는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이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좀 있는 집안 자식들의 운동이었었죠. 그래서 주로 기업을 살리자 혹은 많이 배우자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을 전개를 했었었고, 사회주의 운동은 좀 없는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 해방을 추진했었던 운동이기 때문에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벌이게 됩니다. 얘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좀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했었었죠. 왜냐면은 이 사회주의는 돈 많은 자본주의 계열을 싫어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었는데, 이 둘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둘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계기가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먼저 일단 민족주의 계열에서 친일 운동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독립은 못할 것 같다, 이제 못할 것 같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자치권만이라도 얻어내자라고 하는 약간 친일파들의 운동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위기의식이 생기게 되죠. 이거 진짜 이러다가 독립 영영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비타협적이었었던 세력들은 이 사회주의 세력들하고 연합을 해서 좀 더 큰 규모의 운동을 준비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됐었는데 25년도에 이 법의 내용은 뭐냐면은 공산주의 운동이나 일제시대의 모든 체제를 변혁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은 모두 다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안에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 사회주의 운동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운동 자체가 다 불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거 진짜 이러다 활동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연합을 모색하면서 준비했었던 운동이 바로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천도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의 공산당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준비했었던 운동이죠. 비록 이 둘이 사전에 발각돼가지고 제대로 같이 함께 이제 합쳐가지고 만세 운동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처음으로 연합을 했었던 사례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우리 둘도 이제 같이 할 수가 있네? 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됐었고, 그에 따라서 당시 물산장려 운동을 주도했었던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단체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을 당시 주도를 했었던 정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둘이 연합해가지고 만들게 되는 독립운동 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인 신간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자치운동을 비판을 하면서, 친일파 운동들을 비판을 하면서 사회주의 진영과 연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고, 사회주의 진영은 자기들 나름대로 치안유지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겠다 라고 위기의식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연대를 주장하는 정우회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정우회 선언. 정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야, 민족주의자들 너네들 너무 정말 타락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한번 연합해 볼게 라고, 같이 연합할래? 라고 이제 선언을 하니까는 옆에 있었던 민흥회가 콜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이런 연대의식을 가지게 됐었던 준비 과정이 바로 60만세 운동이라는 거죠. 60만세 운동을 준비를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하게 되면서 우리도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외적인 배경도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 여러 지역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았었는데, 민족주의 단체, 사회주의 단체 여러 단체가 많았었는데, 걔네들이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운동인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게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고, 민족이 하나의 협동하는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일본한테 대항하자라고 하는 민족협동전선이라고 하는 방식의 운동 방식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민족유일당 촉성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만주에서도 각종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이 세 개의 단체가 통합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런 걸 보고서 국내에서도 야, 우리도 모든 단체를 다 통합하자라고 하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만들어지게 되는 단체가 바로 신간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간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합쳐진 단체. 근데 그냥 민족주의가 아니라 친일적인 타협적인 사람들은 빼고, 얘네들은 이제 친일파야. 얘네들은 나가리야. 이제 얘네들은 빼고 비타협적인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합쳐진 그런 단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회장에는 이상재, 전부터 계속 설명했었습니다. 이상재,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주도를 했었던 되게 위에 있네. 요 사람이죠, 요 사람. 이상재.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회장이 되어서, 신간회를 조직하게 되죠. 신간회를 조직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 각 지역에 지점을 140개 정도의 지점을 두었었고, 회원 수는 2만여 명의 굉장히 대규모 독립운동 단체였었다. 물론 당시에는 일본한테 국내에서 대놓고 독립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만, 대부분은 여기 독립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점이 많았었다. 지점들이 많았었고, 이 단체가 처음 창립됐을 때 강령을 좀 보겠습니다. 처음 창립됐을 때의 행동 방향입니다. 강령을 보면은,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에 부인함. 뭔 말인지 모르겠지? 원래 신간의 명칭 자체가 원래 신간회가 아니라 신한회였었어. 신한회. 근데 한국에 한자를 넣으면은 일본한테 금지당할까봐 우리 한국을 일본말로 강코쿠로 하잖아요. 강코쿠. 그래서 요 한이랑 비슷한 발음인 신간, 뿌리간자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뿌리회라는 식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원래 강령도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뭔 말인지 모르겠는 이런 강령이 아니라, 옆에 보세요. 자, 우리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치 경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도모한다. 우리가 정치적인 궁극적 해결은 일본한테 독립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궁극적 해결을 한다면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해서 경제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일본 애들이 신간의 창립 자체를 허가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약간 애매한 조항인 정치 경제적 우리 한국인들의 각성을 촉진하자라는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하게 강령을 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민족적 단결을 도모한다. 또 이거 민족이라는 말 일본한테 걸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민족이라는 말 빼고 우리는 단결, 다 같이 단결하자. 그다음에 우리는 타협주의를, 즉 친일파들을 일체 부인한다. 라고 하면은 또 이것도 일본한테 걸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주의. 근데 비슷한 말이야. 기회주의는 내가 돈을 벌거나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은 이 기회에 붙었다가 저 기회에 붙었다가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을 기회주의라고 합니다. 기회주의. 이런 놈들을 일체 부인한다 라고 하는 강령을 만들게 되죠. 이 강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단결, 각성, 기회주의 배격, 세 가지 단결을 내걸고서 각종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전국 각지에서 주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신간회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활동을 했었는가? 하나씩 보면은, 먼저 지점이 되게 많았다고 그랬죠. 전국에 140개. 그래서 전국에 140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강연회,
이게 당시 신간회에서 열었던 강연회 모습이야. 강연회 모습이고, 이게 당시 강연회가 열렸던 연표입니다. 보면은 27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전국에서 열렸죠. 그래서 강연 내용을 보면 민족적 총역량을 집중하자. 우리는 왜 나은가? 조선 민족의 처지, 조선 민중이란 정치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것들,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강연회를 벌이고 혹은 연설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야학은 밤에 여는 학교, 이것도 이제 신간에서 많이 지원 활동을 했었고, 여러 착취 기관, 예를 들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 땅 뺏어갔던 기관들이 우리 한국인들 못 살게 굴면 가가지고 항의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당시 기사 났던 거 하나 보면은 소장료를 58로 인상한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무전 폭거에 대해서 신간의 개성지회에서는 요로 2명과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진상을 조사하게 하여 항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착취 기관의 착취를 배격하고 각종 이런저런 운동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농민들이 지주랑 싸우고 있어. 그럼 신간회가 달려가가지고 도와주는 거야. 사례를 하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소작쟁이, 하이도에서 일어났던 소작쟁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간의 본부 경성 변호사단을 파견하는 거예요. 변호사단과 기자 동맹들을 파견해가지고 여기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간의 본부가 평양 노동쟁이를 지원해줬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성운동, 나중에 나오겠지만 신간의 자매단체인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의 활동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형평운동이라고 해서 백정들이 당시 신분제도가 없어졌지만 굉장히 차별받고 있었는데, 이런 백정들의 차별 철폐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동맹휴학하면은 가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신간회 총무회가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학생들을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그리고 동맹휴학까지 다 지원해주는 등 각종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원 활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활동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였었냐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던 사건입니다. 이 당시 광주에서 학생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었고, 우리 학생들만 억울하게 경찰서 잡혀가고 신문에 한국인들만 잘못했다고 보도가 나니까는 여기에다가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했고 대규모의 집회를 개최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은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신간회가 집회를 개최한다면은 다시 예전에 무슨 운동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고 일본이 걱정했었을까? 그렇죠. 3.1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일본이 두려워했었겠죠. 그래서 이 집회를 여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버리고 이걸 시도했었던 대부분의 간부들을 구속해버리면서 신간의 활동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1929년이야, 29년. 그래서 이때 신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대부분의 간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체포가 되고, 이때부터 신간회가 약간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등장했던 간부들이 약간 타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한테 타협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났던 기사를 하나 보면은, 당시 친일파 신문이었던 전북일보에 났던 기사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조선 사람들은 도덕의 근성을 가져서 아이들의 물건을 훔친다. 우리는 동물적 대우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친일파 신문의 보도인데, 옛날 같았으면 신간회가 여기 신문사에 가가지고 막 집회하고 변호사 이제 파견해가지고 막 소송할 거야라고 막 협박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광주 학생 항일운동 이후에 새롭게 바뀐 간부들은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자, 사건의 해결에 지장을 줄 것 같은 언동을 피하고 좀 신중하게 얘기해. 조심조심 얘기해. 왜냐면 다시 잡혀갈지 모른단 말이야. 경거망동하지 마라 라고 하는 방침으로 신간회가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협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당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흐름이 약간 변화해서 당시 다른 나라에서도 원래 신간회처럼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합치는 운동이 유행이었었던 게 27년이었었는데 30년대쯤이 되면은 이러한 합쳐지는 운동이 다 결국은 파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얘네 둘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그랬었죠? 예,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원래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이게 30년대쯤이 되면은 이 둘의 연합 운동이 거의 다 파국을 맞이합니다. 한쪽이 배신해서 한쪽을 치거나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흐름이 변화하게 되죠. 야, 쟤네 민족주의랑 놀지 마. 저 새끼들 맨날 배신 때리는 놈들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 당시 러시아의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지령. 조선공산당에 야, 이제는 쟤네 민족주의자랑 놀지 말고 노동자, 농민 중심으로 공산당이나 따로 만들어 라고 하는 그런 지령이 내려오게 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의 해체를 주장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의 해체를 주장합니다. 새로운 간부들이 약간 타협적인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공산주의 운동이 노동자, 농민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갔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야, 이제 민족주의자랑 놀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라고 하면서 신간회에 들어와 있었던 노동자, 농민 운동을 사회주의 운동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인 해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거의 한 1년 넘게 싸워요. 사회주의자들은 해체하자. 해소라는 거는 이제 좀 발전적인 해체를 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해체하자라고 했었고 민족주의자들은 안 돼. 이거 해체하면은 우리가 이제 할 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다가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을 볼게요. 보면은 너무 어려운 말인가 얘네들한테. 신간의 주도권이 부르주아, 돈 많은 놈들에게 있으니 돈 많은 놈들의 집단일 뿐이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의 투쟁 욕구 성장에 현재 신간회는 장애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글들을 사회주의자들이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1년도에 신간회는 바로 해체가 되고 민족협동 전선이 붕괴가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는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따로 놀기 시작하는데 원래 한데 모여가지고 굉장히 큰 단체인 신간회를 만들어서 그나마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따로 놀기 시작하니까 얘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합법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30년대부터는 비합법적인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거는 예전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할 때 봤었습니다. 30년대 운동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혁명적인, 비합법적인 운동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했었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이제 할 게 없어. 이렇게 큰 단체가 해체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그냥 학문 연구 운동인 조선학 운동이라고 하는 것만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조선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야. 조선의 역사가 어떻고, 뭐 언어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술 운동만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학술 운동만 전개하기 시작을 했었다.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의 운동은 비합법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발전이라기보다 바뀌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신간회는 활동한 지 4년 만에 해체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단체를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보는 의미가 있겠죠. 항상 일제강점기 국내에 어떤 규모의 당장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단체였었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 민족협동 전략을 위해서 민족이 협동하는 전략을 통해서 일본한테 대항하자라고 하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최초의 가장 큰 연합단체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제시대 때 어떤 좀 사회적인 모습의 변화 이거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개방 이후에 인천, 원산, 부산항이 개방했었죠. 그래서 이런 개항장, 세 개의 항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거나 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어머나.
그러다가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우리가 철도가 깔리죠. 철도가 깔리고 항구가 건설이 되면서 이 철도와 항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인 대전, 사진을 좀 봅시다. 그러면 대전이 철도의 한가운데에 있죠. 군산, 목포항, 그리고 부산항 같은 곳이 뜨기 시작했었고, 철도의 마지막 종점역인 신의주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그런 도시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냥 보고 가세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에서는 북부지방에 공장을 많이 건설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북부지방의 함흥, 청진 같은 도시들이 성장했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도시는 주로 일본인 중심의 상권이 많이 형성이 돼 있었죠. 한국인들은 주로 빈민층을 형성을 해서 토막집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기 당시 토막집입니다. 교과서에도 사진이 나오나? 토막집, 여기 토막집 나오네요. 여기 거의 움집 수준이네. 한국인들은 이런 초가집이 근데 우리 거의 1980년대까지도 있었어요. 초가집, 이런 초가집을 짓고 토막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짓고서 살았었다. 한국인들은 이런 빈민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다음에 서울 등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양 대중문화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 들어왔던 대중문화를 하나씩 보면은 잡지가 발행되기 시작하죠. 신여성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여성 잡지가 이때 처음으로 페미니즘, 우리 도린고 남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삼천리라고 하는 잡지 같은 것들이 출판이 됐었고, 당시 나운규라고 하는 영화 감독인데 이 사람이 만들었던 아리랑이라고 하는 작품이 히트를 치게 됩니다. 아리랑. 아리랑은 맞나? 일본말로 써있죠? 아리랑. 나운규의 아리랑은 좀 중요하니까 체크를 합시다. 나운규의 아리랑. 나운규의 아리랑이 왜 중요하냐? 나운규인데 이 영화의 스토리를 좀 보면은 약간 좀 민족적인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당시 남자 주인공은 3.1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받아가지고 미쳐버렸어요. 여기 보면 약간 좀 광인이 돼버린 미친놈이야, 미친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친놈으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현실을 반영했던 영화였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극장 가서 이 영화를 본다? 너무 미쳐버리겠는 거야. 감동하는 거죠, 가자마자. 그래서 3.1운동을 하다가 미쳐버린 오빠가 있었고, 그 옆에는 예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쁜 여동생이 오빠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집안이었었는데, 이 마을의 축제에서 당시 친일파였었던 요놈이 동생을 이렇게 약간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자 당시 이 오빠가 이 친일파 놈을 낫으로 등을 찍어 죽입니다. 낫으로 등을 찍어 죽이면서 그 충격 때문에 이 오빠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미친놈이었다가 이제 그 낫을 찍어 죽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고서 이 사람이 이제 살인죄로 잡혀가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잡혀갈 때, 여기 잡혀가는 모습이야, 이게. 잡혀갈 때, 동네 마을 사람들이, 마을 밖까지 이제 배웅을 하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때 이제 엔딩 크레딧으로 올라오면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면은, 한국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민족적인 그런 감정을 잘 담아냈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히트작,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제 뭐 명량급의 그런 히트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영화는 지금 필름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단편적인 사진으로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운규는 그 이후에도 아리랑 2편, 3편, 4편까지만 들었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쇠퇴하게 되죠. 아리랑, 민족적인 그런 민족적인 감정을 잘 담은 영화였기 때문에 히트했었다. 그다음 백화점이 등장합니다. 다방, 카페 같은 말이고,
이거 방송국이 나오게 됩니다. 라디오 방송국. 당시 백화점 다방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국의 라디오 방송이 당시 이제 일제시대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레코드도 등장합니다. 레코드가 보급이 되면서 유행가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유명 가수, 지금으로 치자면 BTS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인기 가수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서양 음식은 예전부터 좀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서양 문화를 적극적으로 즐겼었던 당시 지금으로 치자면 MZ 세대들이죠. MZ 세대. 얘네들을 모던 보이 혹은 모던 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서양의 자본주의적인 그런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던 당시 신세대를 모던 보이 혹은 모던 걸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런 복장으로 다녔었던 사람들을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이라고 했었다. 자본주의 소비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 당시 신세대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시 빈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토막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수탈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크게 몰락해가지고 딴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었다. 일본은 이런 농촌층의 악화된 상황을 감추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벌입니다. 당시 안 좋았던 농촌의 상황을 약간 좀 진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근데 이 운동이 좀 안 좋았던 거는 니네가 못 사는 거는 니네 한국인들이 게을러서야. 그래서 효율적으로 농촌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해, 자력갱생, 근검절약해가지고 너네가 열심히 일해 라고 하는 운동으로 진행됐던 그런 운동인데 앞에서 봤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족유일당 운동은 국외에서도 전개됐었고, 신간에는 자치운동을 주장했던 세력은 빼고 했었다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신간의 해산으로 합법적인 공간이 다 상실됐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다음에 식민지 공업화로 북부지방의 공업도시가 활성화가 됐었다. 그다음에 대중문화는 농촌 지역으로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도시에서만 유행했었고, 사회주의자들은 정오의 선언을 통해서 연대했었고, 민중대회를 개최하려다가 다 잡혀갔었다. 그다음에 신간에는 해체된 다음에 민족주의가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었고, 토막집이 나타났었고, 농촌진흥운동이 있었다. 끝.